신은 그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준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고 신을 원망했죠. 할 수만 있다면 신의 멱살을 잡고서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제가 노력해낸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전으로 말이죠. 저는 결혼 전까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었고요. 돈이란 건 늘 부족했지만 일한 만큼 벌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봐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결혼을 앞두면서 제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가 3년을 꼬박 쫓아다녔던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저와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유가 대체 뭐야?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그리고 자기도 말했잖아. 나 같은 남자 없다고. 결혼하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아, 진짜 바보야? 결혼은 현실이야. 자긴 사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솔직히 외모도 체형도 내 스타일인 건 맞아.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잖아. 회사 계속 다니고 있고 승진도 했잖아. 그 중소기업? 자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야. 대기업 다니는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민하더라. 근데 자기는 졸업하고 쭉 같은 회사에서 눌러앉아서 다니는 게 자랑인 줄 알아? 의리? 그런 게 밥 먹여져? 그야 회사랑 잘 맞으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냥 만족하는 거잖아. 이 정도 월급, 이 정도 연봉, 이 정도 복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잖아. 자기는 욕심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이라도 더 준다면 과감하게 옮기고 자기 몸값을 높여가는데 늘 매번 그 밥에 그 나물. 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같은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도 능력이지. 귀찮은 거 아니고? 회사 옮기면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가면 귀찮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왜? 이런 생각하잖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욕심, 성공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든지 만족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이런 건 연애할 땐 좋아. 근데 결혼은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랑 어디서 똑같은 여자를 주워서 해야 할 거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별명은 회사 내에서도 스님이었거든요. 성격이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면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죠. 이를테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햇살이 비추는 창가, 맑은 가을 하늘에도 저는 실실 웃곤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이 여자친구에게는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았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놔주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로부터 4, 5개월 지났을 때 제 친구가 제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부터 창업 동아리를 운영해 왔었고 제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죠. 아마 이전 같았다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쳇바퀴와 같은 삶을 저는 좋아했으니까요. 제게 사업은 너무나 도전적이고 무모해 보였기에 절대로 함께 할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 이별의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저도 뭔가 달라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그 친구는 어느새 동업을 하고 있었죠. 어설프게 같이 유지하고 있던 회사를 때려치우게 된 것은
회사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거의 제 월급의 3배가 되는 돈이 제게 떨어졌죠. 야, 스님, 이게 사업이야. 어떠냐? 막상 돈 버는 거 보니까 목탁이 덜덜 떨리지? 아, 왜 또 말에 그렇게 해? 목탁이 왜 떨려? 아이, 농담도 못하냐? 아이, 소감이 어떠냐고. 이게 한 달이야. 그럼 다음 달은 더 많을 거고. 근데 앞으로 직원도 뽑고 하다 보면 또 모르지. 근데 이 정도 수익은 아마 늘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생각보다 좋긴 한데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진짜 실감이 안 나. 야, 앞으로는 실감 나게 될 거다. 우리 진짜 앞으로 미친 듯이 해보자. 알았지?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저기 관악산 입구에 절 하나 차려줄게. 아이고. 근데 이건 알겠네. 이래서 사업 한번 해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시 못 다니는 거.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면 결국엔 사업이 답이야. 나만 믿어. 알았지? 정말 순전히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사업이 잘 될수록 사람들의 대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늘 직원이었던 제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어딜 가나 사장님 소리를 듣고 은행 대출이나 갚던 제게 이런저런 상품을 소개하려는 은행 직원들도 많아졌죠. 높아진 카드 한도만큼 저 역시 씀씀이가 달라졌고 시간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은 늘 끌고 다니던 중고차가 외제차로 바뀌었을 때 제 별명도 스님에서 주지 스님으로 바뀌었죠. 돈이 많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숫자라든가 기존에 중시했던 개념들은 서서히 무뎌졌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저 스스로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도 스님 소리를 듣던 저였는데 돈에서 해방이 되니 제 풍족함을 주변에도 나누려고 했거든요. 너 차 긁었어? 야, 수리비 좀 나오겠는데? 어쩌다? 아,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갔어. 아, 그래서 오늘 늦게 나왔구나? 야, 근데 너 누가 기다리고 있어. 얼른 들어가봐. 예쁘더라. 누구? 저희 회사를 찾아온 건 헤어진 여자친구였습니다. 우연히 제 친구들과 만나서 제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그간 못해줬던 것들을 해주려는 마음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이 다시 좋아졌죠.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다르니 이야기하는 것도 달라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그 뒤로는 정말 동화책에서 볼 것 같은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고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하면 저를 꼭 안아줬죠. 물론 저 역시도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내서 여행도 다녔고 가지고 싶다는 게 있으면 뭐든 아끼지 않았죠. 결혼하고 2년 뒤에 바로 아이를 가졌고 우린 정말 완벽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이 100일이 조금 지났을 때 친구가 사업 확장을 제안하더군요. 갑자기? 지금 우리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벌써 확장을 한다고? 자리를 잡고. 그놈의 자리! 야, 네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밀었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지.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 몰라? 지금이 딱 적기라니까. 그래도 리스크가 있잖아. 특히 외국 시장은 진출 잘못했다가 망하는 기업들 많아. 나 못 믿어? 우리 충분히 경쟁력 있어. 그리고 너도 일 잘하지. 직원들 빵빵하게 잘 교육시켰지. 이제 확장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거야. 처음엔 태국이지만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일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난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일단 생각해봐. 공동 대표니까. 근데 진짜 사업은 한 방이야. 알지? 저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분명 한 사람, 아니
10명분의 몫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할 배포는 없었죠. 뭔가를 추진하거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건 친구 쪽이었어요. 그래서 늘 중요한 순간에 저는 한 발 물러났고 대부분 그것들은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 저희 사업 규모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규모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무엇보다 인력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였고 현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지 인력이 싸다는 이유로 국외로 눈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결정에 반대를 하는 건 동업자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죠. 이건 기회야. 언제까지 한국에서만 머물 거야? 이참에 외국 나가게 되면 우리 애도 겸사겸사 시야도 넓히고 그러다가 진짜 잘 되면 외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잖아. 그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무슨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사업도 아닌데 굳이 외국에 공장 부지를 세울 필요도 없어. 충분히 지금 중간 업체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하려는 건 욕심이라고. 당신 친구는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거 아니야. 인력도 더 싸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면 버는 돈이 적어도 2배라는 건데 진짜 이런 식으로 기회를 놓치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아직도 그 스님 성격 못 버려서 왜 매번 제자리에 있는 건데? 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상식? 당신 애 아빠야. 그게 상식이고 좀 더 성공에 눈이 멀어서 미친 듯 해볼 생각은 없어? 아우 진짜 답답하다. 사업 시작할 때도 친구 말 믿고 하길 잘했다면서 그랬잖아. 근데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진짜 무슨 원망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도 이 문제는 됐고 무조건 해. 그 친구 자질 넘치고 자신감 있고 그런 사람 말 따르는 게 맞아. 친구가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떠밀어 그렇게 시작된 확장이었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진행도 빨랐어요. 다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같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업이나 집 등을 알아봐준다고 하며 사기를 치던 사람이었죠. 막대한 돈을 날렸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나서 저희와 손을 잡았던 다른 업체가 등을 돌렸고 급기야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부분까지 터졌습니다. 물량 공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끊어지고 신용이 추락하게 된 거였죠. 거듭되는 적자 끝에 결국 저희에게 남은 건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밤낮으로 뛰던 제게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는 말이야? 아니, 일단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이러다가 집도 넘어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해. 직원들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내 친구도 그러고 있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도의적? 웃기지 마. 뒤로는 돈 다 빼돌리고 있을걸? 당신이 바보라서 잘 모르는 거야. 다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뿐이야. 그게 세상이고 뒤로 몰래 빼돌린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착한 척, 도의적 책임 다하는 척 하는 거라고. 여보.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리하자는 거야. 재산은 좀 지켜야지. 애 생각 안 해? 이제 조만간 다 넘어갈 텐데 상황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이번만은 내 말 좀 들어. 애 키우려는데 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 우리 애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위장이혼은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옳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모두 처분해야 했죠. 그러고 나니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말 허무하더군요. 아마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돈이 떨어질수록 아내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올 때 초밥 좀 사와. 저번처럼 딸랑 몇 피스 이런 거 말고 넉넉하게 사오라고. 어? 그 정도면 가격이 상당한데. 아니, 초밥집에서 배달이나 하는 주제 그 정도도 공짜로 못 받아와? 가격이 상당? 거기서 일하는 게 이럴 때 좀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친구가 일하라고 했다며. 근데 그것도 돈 주고 사오니? 바보야?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개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장사가 아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게 맞지. 자존심이 아니라 예의야. 예의? 그게 누구 돈인데 돈을 내? 내 돈이잖아, 내 돈. 내 돈엔 예의가 없어? 내 하루 일당인데 당신 돈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애는 그냥 보니?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서 뭐해? 이렇게 펑펑 돈을 쓰는데? 위장 이혼해서 지킨 돈이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근데 지금 내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나 겨우 내는 주제. 여보, 내 말이 틀려? 내가 위장 이혼 안 했으면 당신이 멀쩡한 곳에서 살 수나 있었어? 어디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살아야 했어, 알아? 나한테 고마운 줄을 모르네. 당시 저는 친구가 새로 개업한 초밥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손을 내밀어 주더군요. 그 친구는 배달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 초밥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몇 번이나 제가 도와준 게 고맙다며 매일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챙겨줬죠. 장사가 되던 되지 않던 말입니다. 저는 나름 다른 꿈을 꾸는 게 좋았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배달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게 천박하다, 경박하다, 무식하단 말을 하곤 했고요. 직업 비하는 물론이고 제 자존감을 깎을 수 있는 말이라면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그리고 대우도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이 반찬통에 있는 김치 먹었어? 냉장고에 그것뿐이라서 먹었지. 왜? 내가 이 통에 있는 건 건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다 같은 김치 아니야? 당신이 말한 다른 통은 보이지가 않아서. 주문했단 말이야. 그럼 좀 참고 안 처먹으면 되잖아. 꼭 그렇게 김치를 먹어야 해? 그냥 라면 먹는데. 그니까 꼴랑 나가서 10만 원 벌어오는 주제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해? 나가서 처먹고 들어와. 빵이든 뭐든 먹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통에서 한 번만 더 먹어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같은 김치 아니야?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이건 국산이고. 당신 전용은 따로 있다고. 중국산으로 대량으로 샀단 말이야. 중국산? 뭐 어때서? 당신이 김치 많이 먹으니까 싸고 저렴한 거 사주는 거고. 맛있다며. 근데 나는 입이 까다로워서 난 이 김치 아니면 못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좀 내 건 건들지 마. 알았어. 미안해. 아내에게 미안해서 참았고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사과했죠. 하지만 그것도 정확히 반년이 가지 않았습니다. 햇반에 중국산 김치만 식사로 내주던 아내는 아이와 저를 버리고 아예 떠나버렸거든요. 몇 번은 만나고 연락이 다 돌아와 달라고 사정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이혼했어. 그만 좀 질척거리면 안 될까? 위장 이혼이라고 했잖아. 진짜 이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도 없이 집을 나가는 법이 어딨어.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밖에서 벌어오는 돈도 쥐꼬리? 아니, 쥐코딱지 수준인데 그걸로 아등바등 살자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 그럼 여기 그럼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거니? 숨만 붙어 있는 거잖아. 당신은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살아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고 있는 꼴을 더 봐달라는 거야? 비참하게 그렇게 같이 늙어 죽자는 거니? 그렇게 희생하기엔 내가 너무 아깝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 지금 현실이라고 했어? 당신 애 엄마야. 한 아이의 엄마라고. 딸이 걱정되지도 않아? 나만 엄마야? 나 혼자 낳았어? 그리고 내가 왜 걱정을 해야 하는데? 애들은 원래 알아서 잘 커. 그리고 엄마라는 수식어도 너무 구리고. 당신 아이잖아. 아직 너무 어린데 누가 안 돌봐주면 난 일을 하러 갈 수도 없다고. 당신 부모도 있잖아. 거기 맡기면 되겠네. 내 사정 알잖아. 우리 부모님 지방에서 사시는데 아이 맡기면 내가 거길 오가기가 힘들지. 그냥 아예 맡겨. 뭘 오가면서 봐. 기가 막혀서. 왜 말해 그렇게 해? 내 자식인데 내가 돌보지. 그리고 당신도 엄마인데 어쩜 그렇게 잔인해. 그냥 맡기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게 누가 망하래? 망한 게 내 책임이야? 애초에 정신력이 썩어 있으니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지. 그리고 애는 당신 마음대로 해. 버리든가 말든가. 난 아무 미련 없어. 요즘 고아원 시설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 일단 맡기고 나중에 찾든가.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인생은 딱 한 번이야. 환생? 전생? 개나 줘.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치워버리는 게 내 신조야. 그리고 나 아직 30대 중반이야. 그나마 어릴 때 얼른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금도 나 좋다는 사람 줄 섰어. 진짜 당신이란 사람 나쁜 사람 맞구나. 그래, 착하게 살면 너처럼 사는 건 알거든. 너처럼 살 바엔 그냥 못되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멋질 것 같네. 넌 평생 그렇게 살아, 스님처럼. 그러다가 절에 들어가 버리면 더 좋고. 너 진짜 최악이다. 응, 맞아, 최악이야. 혹시나 사업 다시 일으키면 곁에 있어주려고 했는데 초밥? 배달? 너도 내 입장이면 알 거야. 너 같은 놈이랑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실수야.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할게. 그런 식으로 살잖아? 평생 성공 못해.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아내는 그간 숨겨왔던 본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제 연락을 피하거나 혹은 아예 인연을 끊거나 할 텐데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이 잘 됐을 때 제게 자랑을 하기까지 했죠. 자신이 얼마나 예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증거까지 다 찍어서 보여주거나 고백받은 걸 제게 문자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확신하게 됐어요. 그간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가차 없었어요. 문자로 종종 화가 나면 제게 화풀이를 했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거지 같은 연놈이라고 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사주지 않거나 하면 그런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당장에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배달을 하는 게 그나마 시간에 여유가 있긴 했지만 단순히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친구네 가게는 저녁에 배달이 많았는데 아이 나이가 혼자 둘 수 없어서 일을 빠져야 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예 일을 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친구도 이전처럼 제 모든 편의를 봐주진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당 돈을 받게 됐고 그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죠. 한 번은 배달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쌀이 떨어져서 3일을 내리 굶은 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희 딸은 먹였고요. 간장과 김치, 그게 전부인 밥이었지만 그보다 더 눈물 나는 건 아이가 반찬 투정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저 말없이 잘 먹어주고 저를 위해 웃어주던 제 착한 딸을 위해서 저는 이를 악물었죠.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저는 막노동도 편의점도 배달도 쉬지 않고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스님,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 등산하겠다. 적당히 해. 괜찮아. 그리고 나 이제 스님 아니야. 나 돈 욕심 엄청나. 진짜로. 이제 파괴승이야. 너 저번에도 길 가다가 껌 파는 할머니한테 돈 다 주는 거 내가 봤거든? 넌 아마 영원히 그 스님 별명 못 버릴 거다. 너 그 여자 말 때문에 더 그러는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 성공 절대로 못할 거라는 말? 그래. 너 그때 그 말 나한테 할 때 얼굴에 상처받은 거 그대로 드러나더니 그 말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 여자가 뭐라고? 야, 아무래도 힘든 인생에 재 뿌린 것도 모자라 똥까지 뿌린 여자 말을 왜 아직도 기억하냐고. 그게 사실이라서? 인정하긴 싫지만 난 진짜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우리 딸을 위해서고 날 위해서라고 할 순 없거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지. 그리고 너 잘 살아왔어. 너 쌀 떨어졌을 때는 중학교 동창 그 오중태 걔가 너희 집에 냉장고고 뭐고 다 채워줬고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돌아가면서 너희 집 살림 챙겨줘. 때 되면 양말이랑 속옷 엄청 보내는 백민수. 옷 장사하는 정수기는 네 딸 옷은 매년 보내잖아. 나도 그 초밥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진 못해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려고 하니까 너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냐? 그런가? 당연하지. 나도 부러운데. 네 사업 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걸로 사람이 딱 갈리잖아. 그런 여자가 평생 옆에 있는지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아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빠르고 좋고 진짜 하늘이 도운 거야. 솔직히 들으면 소름 끼쳐. 결혼식 한다고 연락 왔다며? 엄청 잘 사는 남자라고. 부모가 부동산 거물이래. 그 남자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됐어. 네 말대로 그 여자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전화번호도 바꿔야겠다. 그래, 우리 새 출발 제대로 하자.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시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쓰고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전부였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최고는 아닌 그런 삶이었네요. 그래도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제 딸을 잘 키워냈다는 겁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아빠 밑에서 자라긴 했어도 적어도 제 딸은 모자람 없이 뭐든 해주려고 했죠. 교복을 물려 입겠다고? 아니야, 그냥 새로 사자. 아빠 그 정도는 여유 있어. 됐어. 어차피 입다 보면 중고인데. 나 진짜 괜찮아, 아빠. 아빠가 안 괜찮아. 아빠 꿈이 우리 딸 교복 새로 사 입히고 학교 보내는 거란 말이야. 아빠는 무슨 꿈이 온통 나야? 내가 피아노 배우는 게 꿈이라면서 학원 보내고 미술 배우는 게 꿈이라면서 미술학원 보내고 이번엔 교복 사는 게 꿈이라고? 아이, 그럼. 아빠는 우리 딸 대학 가고 시집 갈 때까지 쭉 꿈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냥 못 이기는 척 아빠 소원이나 좀 들어주라. 응? 진짜 난 괜찮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집도 사고 이러려면 아껴야지. 응? 아빠 일하는 보람이라도 느끼게 해주라. 알았지? 아빠가 그럴 때마다 무리하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사고라도 날까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약속해.
그니까 내일 우리 교복 사러 가는 거다. 알았어. 그 당시에도 저는 똑같이 친구의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까지 하고 있었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왔기에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저는 일을 하러 나갔죠. 비가 많이 오거나 춥거나 혹은 너무 더울 때 배달이 급증하기에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길바닥을 구르고 있었죠. 정말 너무 순식간에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배달 음식은 쏟아졌고 오토바이는 반파된 상태였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딸이었어요. 제가 다친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몸의 상태를 살피는데 운전자가 옷을 챙겨 입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거기서 당신! 저는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전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미쳤어? 누가 여보야? 당신 근데 아직도 이러고 살아? 초밥 보니까 여전하네. 진짜 안쓰럽다. 아직도 배달이나 하고. 진짜 불쌍하게 산다. 아, 혹시 일부러 뛰어든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몸으로 그런 짓도 한다고 하더라고. 내 남편이 뽑아준 이 고급 외제차. 이런 차만 보면 막 몸을 던져서 뛰어들고 할 수도 있지. 눈 돌아가게 좋은 차니까. 운전이 미숙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여기 일방통행이야. 아, 그래? 알았어. 원하면 돈으로 보상하면 되잖아. 보험 이런 건 복잡하고. 보험 처리해. 나야말로 개인적으로 돈 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존심은 여전하네. 이렇게 거짓골하고서 자존심 세우면 좀 괜찮나 봐. 아, 딸은? 딸은 어딨어? 고아원? 내가 넌 줄 알아? 잘 크고 있으니까 신경 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신경을 꺼. 형편 안 되면 내가 데리고 가도 되는데 어때? 진짜 미쳤구나.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아, 시끄러. 보험 사기나 치는 주제 무슨? 아, 돈 줄 테니까 얼른 꺼져. 망할 오토바이 좀 치우고. 아우, 진짜 수준 차이 나서 쪽팔리네. 그때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좀 날카로운 인상의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 남자가 다가오자 전처는 울면서 어깨에 기대더군요. 마치 제가 위협이라도 한 것처럼 무섭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와 전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한참 제 얼굴을 보더군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왜 그쪽이 이렇게 낯이 익지? 저요? 전 없는데요. 아, 혹시 이름이... 여보! 그때 제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저와 그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죠. 이 남자 그 바람나고 사업 망했던 내 전남편이야. 그래서 눈에 익은 거겠지. 아, 그래서 그런가? 아유, 근데 하필이면 이런 사고를... 근데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희가 차로 모실게요. 일단 병원 가서... 됐습니다. 그 음식값만 배상하시고 나머진 보험 처리하죠. 아니요. 괜히 이렇게 신경 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병원부터 가시죠. 남자는 그나마 예의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뺑소니가 될까봐 겁이 났거나 그랬겠죠. 전처는 계속 그 차에 더러운 저를 태우는 게 싫다면서 투덜거렸지만 남자는 자신이 운전석에 앉은 뒤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냥 택시 태우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나중에 시트 한번 갈아야겠어.
내 소중한 차. 지금 사람이 중요하지 시트가 중요해? 다리에서 피나는 거 안 보여? 아무리 당신이랑 안 좋게 헤어지고 나쁜 짓을 했어도 사고 낸 건 당신이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래도 나도 놀랐단 말이야. 심장이 너무 뛴다고. 병원 간 김에 당신도 검사해 그럼. 아프면 안 되니까.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희는 응급실로 갔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못 느꼈는데 팔목에 금이 가고 찢어져 있어서 처치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수납을 하러 간다던 남자가 급하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전처는 어지럽다면서 응급실 한쪽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죠. 이름이 이게 맞아요? 그쪽이 아니 그 얼굴은 맞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그 11년 전에 외제차를 몰았나요? 차량 번호가 7838이요. 네, 제 차가 맞는데요. 남자는 몹시 흥분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어딜 함께 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이 이상해서 싫다고 딱 잘랐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일으켜 세운 채로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비는 겁니다. 그러자 수액을 맞고 있던 전처가 제 뺨까지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협박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한 듯 했습니다.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갑질이야? 오토바이 배달부 주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감히 내 남편을 무릎 꿇게? 합의하지 마. 너도 콩밥 먹을 거야. 시끄러워. 그런 거 아니니까 당신은 좀 봐줘. 여보. 이분 꼭 모시고 가야 하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하지만 여보랑 이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할 게 있다는 거야. 이분 내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당신 전 남편이든 뭐든 아무 관계 없다고. 뭐? 이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일단 당신은 집으로 가. 난 이분이랑 어머니 뵙고 올게. 나도 데리고 가. 아이 제발 좀. 그냥 한 번은 넘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설명하면 되잖아. 소리를 꽥 지르는 전처를 남겨두고 저희는 차로 이동했죠. 솔직히 가면서 그 남자의 설명을 듣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제 차를 누군가가 박았고 그게 본인의 어머니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돈도 받지 않았고 병원으로 억지로 모셔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췌장암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 치료를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그 남자의 어머니는 저를 평생의 은인이라고 10년 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저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그 할머니에겐 병원의 감시 카메라 사진과 제 이름 석자, 그리고 차량 번호 숫자 4개뿐이었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몇 번은 있었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얼굴은 매번 봐서 기억은 했는데 외제차 타고 잘 사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숫자 말고는 다른 건 아예 모르셔서 그 이름 석자랑 얼굴 이걸로만 찾으려고 했었어요. 저를요? 신문 기사도 냈는데 모르셨나 봐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라 한 1년 뒤에 그때 신문 기사 내기 시작했어요. 워낙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신문 읽을 틈이 없었죠. 어머니 죽기 전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꼭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이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직접 봐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뭔가 미안해졌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기억이 바로 났죠. 절대로 병원은 가기 싫다던 고집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그 사고 당시 더 고집을 피워 억지로 끌고 갔었죠.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가지 않으려는 건 자신이 큰 병에 걸릴까봐 무섭고 그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바늘이 무섭거나 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기억나요. 고집쟁이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황소 고집 청년 맞지? 어떻게 찾았어, 여길? 아드님이랑 인연이 닿았어요. 아니, 할머니, 근데 왜 병원에 또 계세요?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그렇지. 그래도 전처럼 병원 싫다고 그러진 않으시네요? 자네가 그랬잖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왜 무서워하냐고. 자식들한테도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기회 주는 거지. 와, 기억나요. 할머니, 근데 저를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꼴 보기 싫다 그러시더니. 그때는 내가 좀 원망이 돼서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왜 피를...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정황을 설명해 줬고 할머니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고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버리고 사업까지 망해서 자기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듣는데 어이가 없었죠. 남자는 아내의 이혼 사유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과거 이야기를 왜 해? 지금 이 문제는 당신이랑 관계없어. 이분은 어머님 은인이셔. 자그마치 10년을 찾았다고. 이 사람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요. 제 딸을 버렸어요. 고아원에. 저도 찾지 못하게 했다고요. 저는 듣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었죠. 진짜 어디까지가 바닥인 거야? 내가 그래도 그냥 당신 잘 살라고 지금까지 이 남자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애를 버려? 사실이잖아. 적어도 네가 친엄마라면 가짜로라도 그런 말은 말아야지. 전처는 정말 억울한 척 눈물까지 보였고 결국 그 이야기는 거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남자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미안하다며 제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을 묻고 제 딸의 학교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불쾌하셨죠? 근데 저도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쪽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전 아내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좀 조사를 하지. 얼마나 불쾌하시겠어. 내가 말렸는데. 내 아들이 눈치가 좀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워낙에 거짓말을 잘해서. 괜찮아요. 저 때문에 괜히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별명이 주지 스님이라고. 아닙니다. 이젠 파괴승이거든요. 그러자 곁에 있던 할머니가 땡중이라며 웃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풀어졌죠. 남자는 이번에 모든 진실을 알게 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분의 전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자식을 버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무섭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재혼이라 어린 딸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 여자와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제 딸이 살 아파트, 그리고 이전에 제가 타고 다녔던 그 외제차였죠. 오래된 모델이긴 했지만 거의 타지 않은 걸 외국에서 어렵게 공수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그 차가 빈티지해서 나중에 잘 관리해서 딸에게도 물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중에는 가장 잘 지었어. 신축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햇살도 잘 들고 튼튼해서 층간소음도 없고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도 있어. 여긴 오래 살아도 좋고 가지고 있어도 좋은 그런 물건이지. 방은 3칸이고 화장실은 2개. 넓진 않지만 방이 크게 잘 나왔어. 재혼하더라도 복잡하진 않을 거고 지금 싹 다 리모델링 중이니까. 그 베란다는 확장할 거고 뷰도 좋을 거야. 시야가 탁 트였지. 부엌도 아일랜드 식탁으로. 할머니,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집 내 돈. 그건 내가 평생을 일궈낸 재산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못 받아요, 할머니. 우연히 병원에 데려간 걸로 이 정도는 너무 과합니다. 그냥 받아줘. 이게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재산은 그냥 모으는 줄 아나? 내가 이걸 모으면서 얼마나 억척스럽고 모질게 살았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많이 냈어. 독한 년 소리 들으면서도 난 그게 돈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지. 돈에 눈이 멀어서 난 내 자식도 난 안 봤어. 남편이랑은 이혼했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했었어. 다들 내 재산을 노리는 그런 인간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날 자네를 만났지. 내 자신에게 한 푼 쓰는 게 아까워서 병원 신세 안 지려던 나한테 자네는 내 병원비며 평간호까지 해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네가 했던 말은 내 가슴에 오래 남았어. 그때가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돈질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저는 돈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 기쁘지만 나누면 적어도 2사람이 기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머니는 거의 인연을 끊고 외국에 살고 있던 자신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게 됐다고 했죠. 저 덕분에 가족을 찾았고 생명도 구했다고요. 고맙네. 나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먼. 그때 병원비가 지금의 집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이자가 좀 세니까 나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해주는 걸로. 그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해. 나랑 친구 해줄 거지? 네, 할머니. 그리고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높은 직급은 아니고요.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 당연하지. 욕심 같은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온전한 방을 주고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살게 해주고 좋은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눈물이 쏟아졌죠. 두 분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를 도와준 친구들과 그분들, 딸까지 해서 축하 파티를 했죠. 친구들은 모두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저 대신 울어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걸 보니 제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처가 제게 접근해왔던 거였죠. 여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늙었나 봐. 그렇지, 늙었지. 뭐? 지금 이제야 겨우 집 한 채, 좋은 차 한 대 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그마치 3년을 쫓아다녔고 내가 만나줬어. 그리고 내가 집 나왔을 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니. 그땐 그랬으니까. 사람은 원래 바뀌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진짜 너무 늙었어. 그리고 몸매도 최악이고 할머니 느낌도 나고 주름도 가린 게 너무 티가 나고 화장이 너무 두꺼워서 가면 쓴 줄 알았어.
입술에 뭘 넣어서 그렇게 부었어? 벌에 쏘였어? 야! 내가 뭐가 어때서? 그냥 세상에서 당신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이 뭘까 생각해봤거든. 딸? 그것도 효과 없겠고, 돈? 그건 나도 없으니 넘기고. 못생겼다. 그거더라고. 당신도 나 버리고 갈 때 나한테 가장 날카로운 말 던지고 갔잖아. 절대로 성공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가장 아플 것 같은 말로 준비해봤지. 물론 진심이야. 미쳤네? 감히 나를? 너 따위가? 거울 좀 봐라. 감히 뭐 이런 말이 왜 나와? 매번 줄을 그렇게 서는 남자들한테 가.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 딸 걸고 넘어지지도 말고. 한 번만 내 앞에 알짱거리면 스토커로 확 신고한다. 그렇게 저는 이전에 평범했던 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베란다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집에서 내린 커피 향에 행복하게 웃는 저로 말이죠. 그걸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함도 이 사실은 굉장히 노력 위에 쌓여 있다는 걸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바닥까지 치고 왔던 제 인생을 구제한 것은 제 오지랖이었다는 걸 잘 아니까 말입니다. 제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작은 것에도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